자, 그러면 오늘 강사분 박난주 선생님을 잠시 소개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로뎀 인간 발달 상담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요. 예전에 한국에서 서초 여성회관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회복지사 그리고 사회교육 전문 요원, 보육시설장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호 모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게 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어머님들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해야 될 분량이 좀 많아서요. 먼저 본론으로 금방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머님들 오늘 주제는 바람직한 부모 양육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도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아기를 낳기 전에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부모님들의 말씀이 많으세요. 자, 봅시다. 다음 위로 잘 안 넘어가네요. 왜 그럴까? 잠깐만요. 네, 됐습니다. 자, 발달이란 무엇인가? 이제 제가 이 발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발달이란 아이가 생명체는 이제 태어나면은 항상 성장과 모든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발달을 하게 돼요. 자, 보면은 요거를 제가 또 그건 끝났어? 일로 와봐. 네, 죄송한데 지금 뮤트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저 뮤트 왼쪽 하단에 요거 뮤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음소거가 되거든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발달 이론이 생물학적 이론, 생득적 특성, 정신분석 이론, 학습 이론, 인지발달 이론, 생태학적 이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이드 정신격동 이론에 대해서 본다면은 인간은 원초적 자아와 이드 또한 에고, 자아, 초자, 슈퍼이고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격은 성적 에너지, 리비도를 통해서 리비도가 그 만족을 얻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 단계마다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이제 이런 단계를 5단계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장복기, 이제 성기기. 그래서 리비도가 빠는 입술 어릴 때는 빠는 데 있죠. 그럴 때 이제 이것을 구강기. 그 다음에는 배변 활동할 때 아이들이 항문기. 그 다음에 이제 4, 5세 되면 아이들이 그 남근기. 잠복기는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성기에 리비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발달을 한다. 그래서 성격 구조가 이제 자아와 원초적 자아, 이제 본능적인 거예요. 자아, 현실적인 거, 초자는 아주 그 형이상학적인 거. 네, 도덕적인 거, 나를 누르는 철학적인 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이드에서 에릭슨이 이제 네오 프로이드파라 그래서 신 프로이드파로 에릭슨이 심리학자가 이제 그 이론이 발달이 되는데 여기서 자아 발달에 따른 건전한 정체감 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릭슨은 전 발달 단계를 다 다루고 있어요. 프로이드는 이제 성인기까지만 다룬다면은 에릭슨은 전 발달 단계를 다 다뤄서 양극성으로 사이코소셜 크라이시스로 발달 위기가 양극성으로 다루고 있는데 인간의 발달이란 각 단계별로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는가와 없는가에 따라 좌우된다. 정상인으로서 발달 위기는 신체적 성장이나 문화적 역량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아동은 전적으로 환경의 영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릭슨은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이 1단계에서 8단계까지, 1단계 신생아기죠. 출생에서 1세까지, 또 2단계, 2, 3세, 3단계, 4, 5세, 4단계, 6에서 11세, 5단계, 6단계, 성인기, 7단계, 8단계, 노년기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단계별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이 단계가 제가 상담을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논리치료도 하면서 쭉 보면은 이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상담할 때 저도 가장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들 신뢰감 대 불신감, 출생에서 1세까지 나타난다. 이제 이때는 유아기 때 획득하게 되는 기본적인 태도는 유아가 자신의 주변 세계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 신뢰는 부모가 아이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때 생기고, 반면에 거친 양육이나 위안을 얻기 위한 오랜 기다림은 불신을 초래한다. 엄마와의 관계의 질은 음식이나 애정 표시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내는 시그널이 뭐죠? 신생아기는 우는 거예요. 울 때 왜 우냐 하면은 대부분이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나 덥거나 춥거나 졸리거나 이럴 때 울죠. 이럴 때 시그널을 애들이 보내는데 이때 부모님이 적당하게 적절하게 반응을 하거나 이걸 대응해 주지 않으면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뭐지?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내가 울었는데도 누가 반응이 없다. 이러면 이상하다. 세상은 내가 시그널을 보내도 반응이 없네. 이러면 이제 불신감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울었는데 즉시로 엄마가 와서 얼르면서 예뻐해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를 주고 젖을 준다. 내가 시그널을 보냈더니 즉각 반응을 한다. 그래서 세상은 믿을만 하구나. 이렇게 신뢰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은 신뢰감이 형성이 될까 불신감이 형성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시설에서 자라는 경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 조금 환경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이제 가보면은 2단계. 2단계는 2, 3세. 자율감 대 수치심, 회의감. 발달된 직접 능력과 운동 기술을 바탕으로 아이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름대로 속도와 방법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격려한다면 아동들은 자율성을 발달해요. 그러나 부모나 교사가 초조히 서서 아동들을 너무 많은 것을 해준다면 아이들은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의심해요. 예를 든다면은 이때부터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어요. 그리고 탐색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걷다가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뭘 계속 만지죠. 만져서 깨기도 하죠.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 탐색을 하는 거예요. 맡아보기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이럴 때 너무나 많은 야단을 친다든지 또 하려고 위험해 그러고 막 치운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이들이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잘못하나 보다. 그러면서 수치심이나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럴 때 부모님들이 물론 얼러주고 또 설명을 해주면서 위험한 건 치워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자율감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2단계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3단계에 가면 4, 5세예요. 이때는 주도성이냐 죄책감이 형성되는 단계인데 이때가 뭐죠? 언어 구사 능력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활동적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때는 많이 물어요. 그래서 활발한 신체 활동 능력과 언어 구사 능력이 생기면서 주도성의 단계가 되는데 이때 아동에게 탐색하고 시험할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된다면은 또 그리고 부모가 성의 있게 자녀의 질문에 대답해 준다면은 주도성이 북돋아져요. 근데 반대로 자기 통제의 과도한 요구는 죄책감을 유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때는 막 물어봐요. 엄마 기차는 왜 길어? 저 사람은 왜 저걸 가지고 있어? 왜 하늘은 파란색이야? 엄청나게 많이 묻죠. 그럴 때 부모님이 좀 인내를 하고 성의 있게 그렇구나. 이제 기차가 왜긴지 이런 설명을 해주고 조금 이제 어머님들이 성의 있게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주도성이 생기는데
왜 자꾸 묻니? 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아까 얘기했잖아.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이상하게 죄책감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주도성이 생기는지 죄책감이 생기는지 양극성의 하나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양극적으로 계속 발달하는데 긍정적으로 발달하는지 부정적으로 발달하는지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단계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때는 근면성이나 열등감인데 지적 호기심이 많아지고 성취가 행동의 핵심이고 2단계에 가지는 위험은 부적절감의 열등감이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도록 일을 하도록 격려한다. 노력을 칭찬하면 근면성이 생기는데 아동의 한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귀찮은 것으로 취급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면 이때는 무능력감의 경험으로 열등감이 생긴다. 이렇게 예를 하나 들면은 이제 아이들이 이때 뭐 학교에서 많이 만들기를 해오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막 저기서부터 뛰어와요. 엄마, 나 비행기 만들었어 하고 막 뛰어와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부모님 보기에는 뭐 크게 잘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네가 했구나. 와, 진짜 멋지구나. 이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하면 아이들은, 그래. 나는 할 수 있구나. 난 잘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조금 이렇게 해봐라. 이거는 조금 그렇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내가 이게 잘못됐나 봐. 나는 못하나 봐. 이러면서 좀 절로 가봐. 좀 이따 봐줄게. 또 이러면 아이들은 이때 나는 귀찮은 존재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형한 사람인가? 이러면서 열등감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이 이때 초등학교 때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단계는 이제 이때 그 사춘기가 시작되죠. 청소년기인데 12세, 18세 자아정체감과 역할 혼미 단계예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미래의 자신에 대한 심각하게 고뇌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얻을 것인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를 생각하죠. 자신의 정체감을 찾으려고 방황하고 아주 갈등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생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 자기가 성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생기고요.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도 생겨요. 그래서 이때 성 정체감도 잘 확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때 좀 혼돈이 오면은 뭐 게이나 이런 동성연애나 이런 게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주로 이제 미국에 살면은 조금 이제 내가 한국인인지 미국인에 대한 또 약간 역할 혼돈, 컨퓨즈가 또 올 수 있어요. 이때 부모님들이 한국인이지만 미국에 사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서 컨퓨즈하게 느끼지 않도록 내가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단계는 이제 성인기 초기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대학교 또한 이제 처음으로 직장을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타인과 융합하고 개방적이고 지원적인 관계를 형성하느냐 하면 친밀감을 형성되고 타인과 경제적이고 투쟁적인 관계를 경험하면 소외감을 형성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내가 뛰어나야 돼. 내가 무조건 이 사람을 밟아서도 나는 1등하고 나와야 돼. 이러면서 선의의 경쟁보다 다른 사람을 밟으려고 할 때 투쟁적인 관계를 경험할 때 나중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성인기 첫발 디딜 때 이제 이때는 성인인데 부모들이 끊임없이 옆에서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셔야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7단계 이때는 이제 성인 중기 인생의 가장 황금기죠. 이때는 내가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지 침체감에 빠지는지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이때는 이제 결혼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는 시기인데요.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타인을 돌보고 생산적인 일에 몰두한다. 이러면은 생산성이 형성돼요. 그리고 생산적 과정에 참여할 수 없거나 자신의 에너지를 오로지 자기 확대, 나의 만족 이것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나의 자기 골몰에 빠져서 이 시기 꿈 무렵에 이르면 침체감을 경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어떤 사회에 환원적이고 자녀를 키우면서 생산적이고 후배를 양성하면서
이렇게 생산적인 일에 내가 이제 뭐 자원봉사하는 것도 다 되겠죠. 생산적인 일에 내가 몰두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로지 나, 우리 가족, 나만 생각하는 침체감에 빠질 수 있는가, 이거를 또 한번 우리가 고찰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8단계, 노년기에 접어들죠. 이때는 이제 인생을 이제 다 돌아보는 시기가 되는데, 이때 모든 7단계를 내가 긍정적으로 잘 수행해 오면 노년기에 들어서 통합성에 이르러요. 근데 내가 많은 후회가 있고 내가 실패한 것 같다, 이럴 땐 좌절감이 와요. 자,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수용하고 두려움 없이 죽음에 직면한다는 자아 통합이 이루어져요. 근데 내 인생은 실패했다, 자신과 타인을 원망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인생에 대한 무력감이 오면 좌절감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나를 통합적인 사람은 이제 자서전도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후대를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노인 우울감이 오죠. 그래서 sometimes는 이제 suicide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좌절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 성공과 실패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신체적, 사회적 태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은 1단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들이 신뢰감인지 불신감, 이때부터 성격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초등학교 시기까지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 이때 거의 70%가 형성이 되는데 청소년기가 오면서 거의 100%가 형성되거든요. 이때는 성격을 조금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가 되기 전에 어머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는 게 좋고, 또 내가 조금 부정적인 성격 형성이 됐어요. 하지만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고, 또한 내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또 내가 어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올 때 내가 확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단계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노년기에는 통합적인 단계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릭슨은 전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이라 해서 왓슨의 고전적 조건 형성이 있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이랑 반드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있어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감각운동기는 이 눈도 시각 이런 걸로 이제 아이가 발달하고, 전조작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사물을 파악하면서 이제 양이 있고 뭔가 이렇게 존재하는 현실적인 게 오면서,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현실, 수량과 양을 조절할 수 있고, 전조작기에는 비커를 높은 데다가 같은 양을 따르고, 어떤 거는 다른 작은 다른 컵에다 따르면 아이들이 높은 게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이제 형익상학적인 거, 좀 철학적인 거, 이런 거를 또 생각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이다. 그래서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이 컨택을 해요. 아이 컨택하죠. 그 다음에 옹알이를 해요. 근데 이때 부모님들이 얘가 옹알이가 없구나, 이상하게 눈 마주침이 없네, 이러면 그때부터 어머님들이 의아해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2에서 6개월에 좀 다르다는 걸 느껴요. 안으면은 포근하게 안기질하고 약간 뻗팅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2세가 되면 확실하게 얘는 좀 다르구나. 그리고 1세의 첫말 단어 엄마, 빠빠, 맘마 하는데 이게 또 느리고 잘 안 나와요, 말이. 그럴 때 사실 조기에 발견하고 부모님이 이 부분, 내가 아이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억셉턴스,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용하면 조기 치료를 하면 아주 좋아져요. 그거는 제가 사실 30년 넘게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진짜 많이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조기 치료를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할머니들이 야 괜찮아 걔 그러다가 이제 늑대는 애야, 나중에 다 좋아져, 이래요. 그 부모님도 디나이얼 하고 싶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치료 시기를 자꾸 놓쳐요. 그러면은 4세, 5세, 6세. 그래서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면 거기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얘기를 또 안 해요. 격리할 때는. 왜냐? 또 어머님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엘리멘터리 스쿨 입학할 때 그때 아닌데 그때는 사실 참 too late. 좀 늦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봤는데 미국 사회에는 굉장히 빨리 인정해요. 그리고 빨리 도움을 받아요. 근데 한국은 이 부분이 치료가 늦어져요. 계속 늦어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상담을 하면서 내가 유치원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부모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내가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특징이 있죠. 그 행동이 상동행동, 앞뒤로 흔들고 반복적으로 손뼉치기, 제자리 뛰기, 혼잣말하기, 이상한 소리, 또한 눈을 물건에 가까이 대고 냄새 맡는 거, 또한 특정 상황에 대한 고집과 사물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어떤 특정 자리에 꼭 앉아야 돼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내가 꼭 눌러야 돼요, 버튼을. 그 다음에 어떤 곳을 갈 때는 꼭 여기를 탁 스쳐 지나가야 돼요. 삥 돌아서 안 지나가면 꼭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특정 질감, 색깔을 또 고집하죠. 그 다음에 또 루틴이 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샤워하는데 샤워하고 나서 밥을 먹으면 난리가 나죠. 내가 루틴에 따라 안 하면은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순서에 어긋나면 아이는 매우 화를 내고 아주 템퍼가 많아지죠. 그 다음에 소셜 릴레이션십이 부족해요. 사교성이 좀 부족하죠. 친구 사귀기에 서툴고 타인의 얼굴 표정 읽을 줄 잘 모르고 적절한 관계 유지하는 막 너무 가까이 가고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하고 상호 같이 노는 게 좀 어렵죠. 합류하는 거.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적절한 표현 방법을 좀 모를 수 있고 자연스러운 사회적 개념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흑과 백이 아니냐, 흑이냐 백이냐 상상력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고지식하고 조직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산만하고 타인을 공격할 수 있고 나를 자해할 수 있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또 좀 반응이 없고 아무리 소리가 나도 반응이 없고 또 아주 예민한 소음나 아주 예민하고 또 이제 순종 불송하지 않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언어 발달 장애가 있어요. 언어 발달에 지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말하고 쓰는데 손짓하는데 말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고 알아듣는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무발화 상태에서 말이 좀 없는 거 하기 어렵고 반향어는 그 앵무새자는 따라하는 거 했던 말 계속하는 거 엄마 이리 와 또 엄마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계속 말하는 거 대명사 역전은 주어가 바뀌죠. 내가 배고파 엄마 나 밥 주세요 나 배고파를 너 배고파? 엄마 배고파?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대명사 역전이 돼서 내가 배고프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장애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친구들을 계속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볼 때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은 행동치료, 공부만 특수교육, 공부만 열심히 가르치면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 물론 발달은 해요. 하지만 발달이 아주 느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통합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통합치료. 첫 번째 행동치료, 비헤이비어 테라피죠. 행동치료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심리치료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인지치료, 공부하는 인지치료. 그 다음에 언어의 문제가 있으니까 언어치료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작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라서 이거는 대근육, 소근육이 꼭 필요해요. 대근육이 뭐냐면 이제 농구 같은 거, 큰 운동하는 거 이런 걸 대근육. 소근육은 뭐냐면 섬세한 손을 가지고 하는 무슨 뭐 어디에다가 붓을 어디다 넣는 거, 뭐지 맞추는 거 이런 게 소근육이에요. 풀 붙여서 색종이 붙이는 이런 것들 다. 이런 교육이 5가지 교육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져요. 그리고 아이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다 하지 말라는 거고 행동성은
해라 마라 그러면 보상을 주죠. 하지 마라. 스탑하고 또 하게 되고. 비헤이비어 테라피, 행동치료예요. 물론 필요해요. 근데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아이들 여기까지 차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 주장하는 건 아이들이 심리치료를 꼭 해야 돼요. 심리치료가 놀이치료가 될 수 있고 미술치료도 될 수 있고 음악치료도 될 수 있고 많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심리치료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릴리즈 해줘요. 이완시켜줘요. 스트레스를 없애주니까 아이가 편안하죠. 그러면은 공부를 가리켜도 잘해요. 행동 수정을 해도 잘해요. 언어를 해도 잘해요.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막 데리고 와요. 선생님, 얘 말을 못해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1년 동안 스피치 테라피를 했는데 아무 말 안 하니까 수화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탑했어요. 그리고 놀이치료를 들어갔어요. 이제 아이가 뭐냐면은 우리가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죠. 똑같아요. 먼저 내 기본적인 본능의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다가 뭐 비비에 언어 치료하죠. 물론 어느 정도는 발달하지만 리밋이 있어요.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행동 치료를 하고 언어를 하면은 쏙쏙 들어가요.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1년 동안 말 못하는 친구를 제가 이제 심리치료를 하면서 가르쳤는데 첫 말을 4, 5개월 지나니까 첫 말을 띄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러한 통합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꼭 부모님들이 인지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알아봤고요. 자녀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달 단계 알아봤고요. 발달과 부모 역할.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지. 부모됨의 의미는 신체적 준비, 심리적 준비, 경제적 준비, 또 부모의 역할, 부모의 환경 요인은 부모의 관심, 부모의 역할 모델, 부모의 양육 태도, 부모의 훈육, 자녀와 발달적인 상호작용 관계가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런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는 사실은 관심 끌기가 많아요. 힘행사하기. 또 부모에 대한 안갚은 보복이 있어요. 또 내가 무능한 보여. 이런 행동을 부모님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 관계의 기본 요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되고 격려를 해야 되고 사랑의 표시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사랑의 표시를 할 때 제가 이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표시. 아까 제가 에릭슨의 그 8단계 단계를 이룰 때 아이들이 신뢰감이 생기냐, 불신감이 생기냐, 주도적이냐, 열등감이 생기냐 이런 거 쭉 할 때 이럴 때 필요한 심리적인 약이 사랑의 표시예요. 자, 이때 우리 예지 선생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잠깐만 뮤트를 풀고 어머님들하고 제가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네. 네. 네, 자 보세요. 처음이 얼굴 표정이에요. 네네. 부모님들이 얼굴 표정을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에요. 이거는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사회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얼굴 표정을 갖느냐를 거울을 보면서 사실 보셔야 돼요. 내가 굳어있는지 딱딱한지 내가 웃는 얼굴이고 부드러운 건지 그러니까 항상 스마일 약간 살짝 웃어야 돼요. 한번 웃어보세요 어머님들. 네, 잘 웃으시네요. 네, 그렇게요. 근데 제가 부모님들 부모교육 세미나 할 때 어떤 부모님 웃으라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 거울을 제가 이렇게 보게 하고 웃게 하면은요. 어머 선생님 내가 얼굴이 이랬나요?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상담할 때 근육이 아파다고 하셔요. 그동안 내 얼굴이 굳어져 있다니 웃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머니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야. 항상 내가 부드럽고 따뜻한 얼굴 표정이 좋아요. 뭐 항상 이 우스란 얘기가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으로 스마일 약간 살짝 웃어주는 분위기. 아주 좋아요. 이렇게 자녀한테 항상 웃는 얼굴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 표현이 있어야 돼요. 언어 표현으로 사랑해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어른들은 얼굴 표정만 봐도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 아닌가 알죠. 근데 아이들은 꼭 말을 해줘야 돼요. 말도 사랑해 이게 아니라 엄마는 뭐 누가 미셸이라 엄마는 미셸을 사랑해요. 이 세 박자가 들어가야 돼요. 나는 누구를 사랑해요. 미셸 사랑해 이것도 아니에요. 엄마는 뭐 동호다 그러면 엄마는 동호를 사랑해요. 그 다음에 스킨십. 스킨십은 피부 접촉이죠.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 이게 없으면요. 아이들은 또 날 사랑하나? 엄마는 매일 웃고 말은 많이 하는데 한 번도 타치를 안 해. 이럴 때 아이들은 또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불신감이 싹 든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없어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그러니까 트러스트가 형성되나 미스트러스트가 형성되냐 이 갈림길에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점이 사랑의 표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머님들은 항상 따뜻하게 웃고 엄마는 누구를 사랑해 하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이 세 박자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부족해요. 안 돼요. 이 세 박자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부모님이 자녀를 물론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없죠. 하지만 꼭 어머니가 칭찬할 때나 좋은 분위기가 있어. 이럴 때는 얼굴을 딱 마주 봐야 돼요. 아이 컨택을 하고 웃으면서 엄마는 영희를 사랑해요 하고 꽉 안아주세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강의실에서 함께 할 때는 두 명이서 이렇게 짝을 져서 하게끔 해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때 제가 봐요. 그럼 엄청 딱딱하세요.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제가 시정을 해주거든요. 나중에 굉장히 좋아져요. 근데 나중에는 펑펑 우세요. 내가 이랬는지 몰랐다고. 진짜 앞으로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부모님들 제가 이제 잠깐 얼굴 보면서 근데 부모님들 다 끄셨네요. 그래서 이때 제가 이거를 부모님들하고 한번 쉐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브레이크를 두면서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부모님들 두 분, 한 세 분 정도만 한번 이걸 할 수 있도록 얼굴 표정하고 엄마는 내 아이 이름 된다든지 아니면 가명을 된다든지 엄마는 마이크를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편하게 안아주는 모션을 하면서 누가 한번 해보실 수가 있으실까요? 자원봉사 어머니 한번 김지선 어머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소리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네, 되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예, 예. 저희 아이는 도제 도림이 있는데요. 제 옆에 지금 둘째가 옆에 있어가지고 도제를 불러볼게요. 네. 엄마는 도제를 사랑해요. 네, 네. 잘했어. 어머니는 얼굴이 이렇게 웃는 얼굴이세요. 웃는 얼굴 좋은데 이제 말이 약간 딱딱해요. 이게 부드럽게 높낮이가 네. 되시죠. 엄마는 도제를 사랑해요.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네. 네. 엄마는 도제를 사랑해요. 예. 잘했나요? 부드럽게 아주 잘하셨어요. 부드럽게 해주셨어요. 저희 좋을 것 아이가 같아요. 옆에서 웃네요. 운동하다가. 그래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거는 심리적인 약 한 번 딱 먹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맞아요. 앞에서 타이레놀 먹죠? 요거는 심리적인 약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니, 오너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너라고 쓰셨나요? 잘 안 들리시나요? 라우라스, 제가 잘 안 보여요. 또 어느 어머니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머니 한 분만 더. 이 주황색 옷 입으신 어머님, 네, 네, 소리 네, 그 어머니. 사주기가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저인가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 엄마는 브라이언을 사랑해. 아유, 잘하셨어요, 어머니. 근데 엄마는 브라이언을, 그러니까 엄마들은 일률로 해요. 엄마는 브라이언을 사랑해. 물론 잘하셔서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엄마는 브라이언을 사랑해요. 이렇게.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엄마는 응? 브라이언을 사랑해요. 아유,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가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책임 있는 부모가 되려고 하는지 이제 우리는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야지 너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자, 봅시다. 완벽한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 시중을 들어요. 감독자 역할을 하고 자녀의 자신감, 독립심은 감소하고 모든 책임은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녀의 행동은 부모의 능력을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자녀 스스로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존중하는 대신에 연약하고 생각하고 보호하여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막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상호 존중의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자녀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과잉보호하고 동정할 때마다 자녀의 존중을 위협해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훈련을 아주 게을리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있는 부모는 민주적인 접근 방법으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대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해서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경험해서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인정해줘요. 그리고 존중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한 부모님 자신이 지배적이지 않고 엄격하고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부모의 권리를 주장해요. 그 다음에는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옹호하기보다는 자녀가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자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그 결정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렇게 우리는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행동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모의 행동에 무능한 안갚은 힘행사에게 간이 끌게 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사랑의 표시와 격려와 즐거운 시간 갖기, 상호 존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격려가 부모님을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격려란 무엇인가? 격려란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술인데 장점과 그 친구가 한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셀프이스템을 갖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결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그 과정에 많은 관심을 줘요. 그 다음에 자신을 믿게 되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자녀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학습하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실수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불완전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트라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격려인데 부정적인 접근 방법은 뭐냐면 부정적인 기대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높은 기준을 세워요. 그 다음에 형제 간의 경쟁을 시켜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과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중의 기준이기 때문에 애가 헷갈려요. 힘들어요. 자, 격려하는 태도는 뭔지. 자녀를 내가 here and now,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고자질을 무시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녀를 신뢰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장점과 잘하는 것, 공헌한 것만 관심을 해야지 안 좋은 것만 계속 인포스먼트 강화를 해요. 타치하는 거야. 어머 너 왜 이래? 너 이거 하면 안 되잖아. 너 또 이러니? 이러면 안 돼. 계속 부정적인 것만 관심하면 그것만 계속 자라요. 부정적인 거를 이그노르하고 잘하는 거에 장점하고 너 해냈구나 할 수 있구나 멋지다 이럴 때 잘하는 게 계속 발전해요. 자, 노력과 성취를 인정해요.
칭찬보다는 격려하기. 그러면 칭찬, 격려? 칭찬이 뭐지? 격려는 뭐지? 어머님도 모르실 수 있죠? 칭찬보다는 격려를 해라. 칭찬과 격려의 차이점은 칭찬은 외적 평가, 자기 평가에 관심을 하고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고 개별적인 이익만을 위해 일하도록 가르치는 결과. 이거는 넌 최고야. 아주 잘했어. 최고야. 이래요. 이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넌 최고다. 나 항상 1등이 돼야 돼. 나는 1등이야. 이러면 아이들은 1등이 안 되면 부모의 기대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항상 불안해요. 그리고 1등 되기 위해서 남을 어떻게 하든지 짓밟고라도 1등이 되려고 해요. 아이는 강박적인 걸 느낄 수 있죠. 타인을 고려 안 하고 나만 생각해서 나만 잘하면 돼. 나만 굉장히 좀 에고이스트가 될 수 있어요. 이기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격려를 해야 되는데 격려는 내적 평가 공헌에 애가 열심히 하려는 욕구가 있을 때 굉장히 우리는 격려를 해요. 어머 너는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넌 할 수 있구나. 비록 실패해도 아이가 열심히 했다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격려해 줘야 돼요. 자녀의 무능력을 받아들여주고 자신을 갖게 하고 공헌을 통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요. 나는 비록 아이들과 만들었는데 부셔졌어요. 그래서 잘 못 만들었어요. 그래도 넌 할 수 있다. 넌 했다라는 거에 포커스 맞춰. 와, 너는 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부러져서 지금 좀 속상하지만 와, 진짜 열심히 했구나. 마이클, 너는 할 수 있구나. 넌 했구나. 이게 격려예요. 이제 우리는 칭찬보다 격려하는 부모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위적 가정은 상과 벌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려고 하는데 민주적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은 격려를 받으면서 성장하면 자아종주감, 셀프 이스템이 아주 성장해요. 이런 친구는 사회에 나가도 결혼을 해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고 실수한 일보다 좋거나 인정할 수 있는 행동, 긍정적인 접근 방법으로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과 가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 뭐 나의 자녀도 될 수 있고 나의 남편도 될 수 있고 나의 부모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친구도 될 수 있고 이런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이제 두 가지 스킬을 제가 의사소통하는데 이제 가르쳐 드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강의는 마치고 부모님한테 질문을 받을게요. 자, 두 가지 스킬이 뭐냐 하면 반영적 경청.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왜 어머님들 얼굴 표정, 스킨십 했고 그 다음에 말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어머님들한테 부드럽게 하라고 말했잖아요. 자, 반영적 경청은 이게 리프렉티브 리스판스, 그러니까 나가 거울처럼 반사한다는 거예요. 뭘? 자녀의 느낌을 반사시킨다는 거예요. 자, 반영적 경청은 뭐냐? 자녀가 느끼고 의미하는 것을 파악해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폐쇄적 반응, 청자가 잘 듣지 않고 이해도 못하는 것을 의사소통을 단정. 예스냐 노냐. 폐쇄적 반응을 하면 안 되죠. 개방적 반응을 해야 돼요. 청자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잘 들어주고 단어 뒤에 숨은 감정을 분명히 지적하고 화자의 말에 반응을 해야 돼요. 효과적인 경청성은 의사소통을 해서 상호 존중의 기초를 둬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감정을 서로 거부된다는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신념과 느낌을 표현을 허용해야 하고 어휘나 억양을 통해서 너의 느낌을 수용한다. 그 다음에 시선을 마주치는 거, 그 다음에 침묵하고 이런 데도 반응하는 게 필요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녀가 부모에게 느낌을 전달할 때 이제 아이가 막 울고 왔어요. 막 울면서 엄마 흐흐 그러고 막 울어. 막 화가 났어. 막 뭘 집어던져. 그러면 부모님들 너 왜 그래? 조용히 해. 뭐야? 이거는 폐쇄적 반응이에요. 자, 개방적 반응은 어떠냐? 이 리프렉티브 리스판스 해야죠. 거울 역할을 해야 돼요. 내가 아이들한테 내 느낌은 어떤지 아이의 느낌은 어떨까 생각. 제가 화가 났구나. 속상하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자녀의 느낌을 그냥 문장에 넣는 거예요. 어머 마이클
너 지금 화가 났구나. 됐지? 이걸로 충분해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아이가 엄마 그때 또 말을 해요. 엄마 나 지금 화가 났어. 왜냐면 뭐라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또 그대로 표현해요. 너는 누가 너를 때려가지고 너 아파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반영적 경청이에요. 비언어적 표현에 대한 반응도 해야 된다. 이 바디랭귀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언어의 표현의 하나죠. 이걸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찡그린 걸 보니까 너는 동의하지 않는 모양이구나. 얼굴이 밝아지니까 무척 행복해 보인다. 정말 너는 당황한 것 같구나. 왜 그런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이게 개방적 반응이고 이게 반영적 경청이에요. Reflective Response예요. 이게 대화 소통 기술의 한 방면이에요. 이제 엄마가 앞으로는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이 친구의 느낌을 담아 읽어주는 거예요. 항상 읽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때 목소리의 어조를 높이지 말고 마음을 다 읽는다는 말투는 피해야 된다. 아까 제가 어머님들 말할 때 약간 어조를 수정했잖아요. 이게 사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너 화났구나. 그래 어떠니?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역적 경청을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머 똑같이. 어머 너 지금 속상하구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표정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저렇게 하네.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걸 잘 캐치하셔야 돼요. 자, 그럴 땐 또 무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말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I 메시지, 나 메시지. 이게 두 번째 스킬인데 자, 아이에게 문제 있을 때는 반영적 경청을 했어요. 나 메시지는 부모인 나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느낌. 아까는 자녀의 느낌을 내가 리플렉트 해줬죠. 자, I 메시지는 나의 느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모 자신이 중심이 돼야 돼요. 부모의 느낌을 말해야 되고 어린이를 자녀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때는 나 메시지 방법에 세 단계가 있어요. 행동, 느낌, 결과. 이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뭐 청소를 하기를 했다. 근데 이제 약속을 했는데 청소를 안 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아이메시지를 해야 돼요. 어머 네가 엄마랑 약속한 청소를 안 하면 나의 느낌이 뭐지? 이제 엄마가 생각해보는 거야. 느낌은 속상하지 힘들지. 그래. 너가 청소를 안 하면 나는 너무 속상해. 결과 왜냐하면 엄마가 또 해야 되니까 이게 아이메시지예요. 주어가 나예요. 근데 우리는 다 you 메시지예요. 너 왜 그러니? 너 이러지 마. 너 이러죠. you. 이제 you 하지 말고 I 메시지. 나의 느낌. 이제 아이가 연락 없이 좀 늦게 왔다. 뭐 다 때려 부셨다. 뭐 늦게 왔다. 예를 들면 어머 네가 이렇게 늦게 오면 연락 없이 늦게 오면 엄마는 너무너무 걱정했어. 왜냐하면 네가 늦게 오면 걱정되니까 이렇게. 너 엄마 이렇게 다 때려 부수 너 화가 나서 부셨구나. 어머 너 화가 났구나. 아이 메시지. 네가 이렇게 부수면 엄마 너무 속상해. 왜냐면 엄마가 치우려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소리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입니까? 네, 잘 들려요. 예, 예, 저는 중부 뉴욕에 살고 있는 이한창이라고 지금 저희 집에는 지금 아마 이쪽 지방에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강의 폰을 들고 나오고 차에서 지금 듣고 제가 우리 아들은 17살이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요즘 들어서 특히 말을 우리 아들은 상해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그 싱글 오더는 따라 해요. 예를 들어서 부를 거다 뭐 같이 와라 그다음에 어디 가니
소리가 잘 안 들리지 않으세요? 네, 안 들립니다. 네. 안 들리죠? 아, 죄송한데 이게 접속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채팅룸을 통해서 혹시 질문을 다시 해주시고, 다른 분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아니면은 아버님이 먼저 한번 트라이를 다시 한번 해주셔도 되고, 17살이다라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지금 차량에서 아, 핸드폰으로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안 되시는 것 같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다른 아니면 제가 이메일 통해서 혹시라도 원하시면 예. 다시 알려드릴게요. 예, 또 다른 부모님 혹시 계시면은 또 궁금한 거는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한번 제가 어머님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조드에 사는 김지선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잘 들었고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이는 17살이고, 이제 11학년에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크게 드러나 보이지 않거든요. 일상생활이나 언어나 뭐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그렇게 드러나는 아이는 아닌데, 많이 어릴 때 발달이 좀 늦었고, 크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면서, 지금도 소통도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좀 궁금한 점은, 혼잣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 어릴 때부터 좀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하거든요. 오케이. 지금도 계속 혼잣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도아야, 그거를 이제 제가 다른 방법,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를 자기도 나름대로의 소통이기 때문에, 근데 대화는 다 잘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하고. 예.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이제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 그걸 제가 자꾸 끼어들어서 말을 같이 시도를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도한테 이제 그거 혼잣말 하는 거를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글로 좀 써보면 좋겠다 라든지 방법을 살짝 이렇게 제가 돌려서 자꾸 제안을 해주는데 스트레스를 예를 들면 받을 때나 화가 많이 날 때나 뭐 기분이 좋을 때도 하기는 해요. 근데 화가 나거나 이럴 때 자기 말을 혼잣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 네. 어떻게 하면 좋은지 궁금해요. 네, 이럴 때는 제가 부모님들한테 많이 상담을 하면서 하는 이제 하나의 팁이 있다면은 네. 예를 하나 들면은 뭐 어떤 말을 하는지 한 문장만 얘기해 주세요. 뭐 예를 영어로 제가 해볼게요. 네. 이거는 재미있어. 이거는 좋아. 예를 들어서 이걸 한다 그래봐요. 이거는 네. 좋아. 이거는 재미있어. 이거 읽어봐. 예를 들어서 계속 그렇게 한다고 쳐봐요. 혼잣말로 쭝얼거리면 네. 아무 소리 없이 어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이가 하는 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세요. 똑같이. 나도 좋아. 이거 읽어봐. 나는 좋아. 그럼 엄마가 똑같이. 나는 좋아. 이거 읽어봐. 나는 좋아. 똑같이 따라해봐요. 그러면 애들이 막 하지 말라고 막 뭐라 그래요. 네, 그치, 그렇겠죠. 그래도 어머니가 똑같이 그거 할 때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애는 딴 방에 가세요.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듣고 이러는 거 엄마가 나도 싫다. 엄마가 이러는 거 안 좋아. 이러면은 사실 조금씩 소거되기 시작할 거예요. 네,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가. 이게 이제 하나의 자기 자극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오케이. 또 다른 부모님 또 계신가요? 네, 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 네. 저는 27살 먹은 하이 펑셔닝 오티즘 아이를 갖고 있고요. 아들인데요. 네. 그 아이가 고등학교하고 직업학교에 갔을 때 분리를 당했는데 그 되게 스윗한 아이가 그 분리당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화가 차 있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요즘도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간 뭐 상황이 될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노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뭐 폭력적이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그 아이들이 나빴고 자기가 완전히 그냥 아무 대처 없이 당했고 엄마나 누구 아무도 자기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니까 저도 그냥 계속 그 상황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엄마가 너무나 미안하고 너가 너무 힘들었겠다 뭐 그냥 그렇게 하는 정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분리당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엄마들이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얘가 지금 카운셀링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는 있거든요. 네. 카운셀링을 뭘로 하나요? 버발로 그 하나요? 카운셀링이 그 아이가 7살 때부터 한 7, 8년 동안 ABA 받았던 사이콜로지스트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카그니티브 어프로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사람은 프로페셔널 사이콜로지스트고 우리 폴을 20년 전부터 알던 사람이니까 폴이 카운셀러를 잘 트러스트 안 하는데 이분은 트러스트 하고 이제 그거 자기 마음은 오픈하는데 뭐 한 반년 걸렸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렇게 오픈해서 말하고 얘도 조금 부드러워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냥 이 감정이 지금 10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네. 한참 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제가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제가 또한 일을 했었는데요. 네. 쭉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제가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뭐 그러진 않지만은 심리 치료를 하거나 아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부분이 사실은 네. 약간 비헤이비어 쪽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느낀 오케이.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릴리스 테라피가 이완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도 약간 인지적인 커그니티브나 비헤이비어가 약간 섞여 들어가서 아주 순수한 필요한 사이코테라피라고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머니의 아드님은 27, 네.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때 어머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때 반영적 경청을 하셔야 돼요. 뭐 이름이 마이클이다 이러면 마이클 친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었구나. 이러면서 얼굴을 봐주면서 꽉 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친구의 마음을 만져서 화가 났던 걸 반영적 경청을 하면은 빵 바늘을 찔러서 바람이 쭉 빠져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템퍼가 쭉 수그러들어요. 그렇게 중요해요, 이 기술이. 그래서 어머님이 반영적 경청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게 방향적 경청 뭐야? 반응적 반영, reflective response. 반영. 오케이. 그러니까 거울처럼 반사시켜줘. 그 친구의 느낌이 어떤지 내가 생각해서 그대로 reflective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머, 마이클이 지금 너무 속상하구나. 아이들이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속상하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이클이 좋아하는 뭐 운동이다, 뭐 그림 그리기다, 뭐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릴리즈 해주는. 근데 이때는 이제 제가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이제 아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트로 뭐 만들기, 또 뭐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서 푼다든지, 대근육 운동. 대근육 운동이 특히 남자아이들은 대근육 운동 필수예요. 운동 많이 해요. 네, 굉장히 액티브하고 에너지를 빼주는 작업해줘야 돼요, 남자애는. 오케이. 이럴 때 진짜 심리치료가 필요하죠, 우리 친구. 예. 그 다음 부모님 한번 또 들어볼까요? 질문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서, 다른 부모님께서. 네, 저희 아이가 4살인데요. 네. 저희 아이 굉장히 하이 펑셔닝인 아이인데, 아카데믹한 건 굉장히 티피컬한 애들보다 더 빨리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소셜적인 게 되게 문제인데, 학교 셧다운 된 다음부터 저랑 액티비티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서 가족이랑은
되게 그 리스폰스 하는 거는 아이 컨택 하는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얘가 이제 가끔 뭐 친구들 만나거나 그 비슷한 나이 애들 피어 만났을 때 같이 안 놀고, 그리고 다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저랑 놀라고 하면 그게 싫은 건지 저한테 와서 엄마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서 저랑만 놀라 그래요. 그래서 네. 다른 애가 뛰는 것도 싫어하고. 네. 이 소셜이 이제 제일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제일 원싱인데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되게 인트로하더라고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몇 살이라 그러셨나요? 4살이요. 4살이요. 4살. 남자아이라 그러셨나요? 네, 미국 나이로 4살. 네, 남자아이. 예. 어머님들이 소셜과 이 하이 펑션이 엄청 좋으면은 아주 좋아했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펑션 좋으면 굉장히 좋죠. 물론 좋은데 지금 4살이잖아요. 이 네. 펑션이 계속 발달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통합치료가 함께 좋아져요. 펑션이 좋아져요. 네. 이제 이 인지, 커그니티브에 대한 이 교육만, 스페셜 에듀케이션만 계속 하면 펑션은 좋아지는데 어느 순간 발전 속도가 느려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뭐냐, 밸런스 있는 테라피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균형적인 거. 한쪽만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통합치료 얘기했죠. 심리치료, 행동치료, 언어치료, 커그니티브, 그 다음에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 해야 돼요. 그거 다 하고 네, 네. 빠지면 안 되는 건 심리치료 꼭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심리치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양육태도 아주 중요해요. 네. 이 친구가, 물론 우리 친구들이 소셜 릴레이션십이 좀 어려우니까 같이 노는 게 힘든 거죠. 그리고 엄마가 다른 친구랑 있는 게 이제 질투가 있을 수도 있고, 엄마를 독점하고 싶으니까 데리고 가서만 노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때 억지로 놀게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냥 단체 공간에만 두는 거. 네. 이거를 보게 하는 거. 이것도 모방이거든요. 보게 하는 것만 해도 이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억지로 이렇게 해봐. 데리고 이러면 아이들이 더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냥 그 피어 그룹에 함께 그냥 두는 거예요. 딴짓하고 안 해도. 네. 그러면서 엄마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 쟤는 차를 갖고 노는구나. 아이, 저거 네. 재밌겠다. 뭐 혼자 중얼거리는 거죠. 근데 네. 약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이거 가지고 놀아봐. 이거 해봐. 이렇게 하면 더 오히려 역효과예요. 자연스럽게. 예, 네. 어머님이 그냥 재미있게 레고 블럭을 맞춘다. 어머님이 앞에서 레고 블럭을 맞추면서 어떤 친구랑 같이 놀기 위해 그 친구 앞에 가서 그냥 재미있게 놀아주는 척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다른 친구랑 놀아주는 척. 이게 아니라 그리고 멀리 거리를 유지해서 그냥 옵저버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이 소셜은 가장 최종의 고리예요. 우리의 고리.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뛰어나다고 해서도 이렇게 방심하면 안 돼요. 네. 나중에 우리의 골은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인이 됐을 때 얼마만큼 이 친구가 균형 있게 잘 발달했는지 이게 우리의 골이죠. 네. 또, 예, 다른 부모님 또 계시나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 네. 받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처음에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저기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네네, 잘 들려요. 될까요? 네. 예. 그 17살 된 자폐성 발달장애 가지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네. 최근에 그러니까 애가 그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나면은 뭘 가져와라 이렇게 폰에 차지해라 이렇게 하면은 싱글 오더를 잘 따라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러면 혼자서 말을 많이 해요. 혼잣말로. 근데 그 말이 그 문장인 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어들을 많이 조합해가지고 하고. 근데 우리 아들이 대답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가 이렇게 지가 필요한 건 하는데 그 문장을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풀 센텐스를 만들지 못하는데 그냥 멈블링 할 때 중얼거릴 때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또 톤도 높고 원래는
학교 선생님이 걱정하는 게 대답을 하면 몇 살이니 이러면 17살 하니 세븐틴 이렇게 하는데 발음을 그러니까 소리 톤이 아주 낮았거든요. 근데 지 혼자 하고 싶은 말 해서 그런지 톤이 높고 그다음에 말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단어들을 많이 써가지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그러면 좋은 현상이라면 어떻게 이거를 더 조금 부모로서 디벨롭 해줄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고 오케이. 싶습니다. 예, 그전에는 말을 잘 안 했나요, 혼자? 혼자 말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가 이러면은 뭐 코스코 이렇게 하지 뭐 위거너 고트 코스코라든지 이런 식으로 풀 센텐스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키워드만 네. 오케이. 언어 치료를 하셨죠? 예. 언어 치료를, 네, 몇 살 때부터 하- 하셨죠? 5살 때부터 하긴 했는데 그게 효과가 많이 없었던 게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뭐 학교 선생님이면 주모를 해요. 하는데 여전히 톤이 낮고 목소리가 이제 자신이 없어 그런지 작은 말로 뭐 전화번호 뭐야 이러면 7322447 이렇게 하는데 거의 뭐 주모를 하면 선생님이 귀 기울여서 들으면 들을까 정도의 그 좀 소리를 적게 내더라고요. 그리고 문장 그걸 네. 못 만들어내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네. 이런 경우에 17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 친구가 스트레스가 많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렇게 빼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사실 예. 5세부터 언어 치료를 했다 치면은, 네. 함께 이 친구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사실 그 발달 속도가 더 빨랐을 거고, 네네. 예, 이게 인터랙션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 스트레스와 이게 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계속 교육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조각조각으로 아는 게 이제 지금 와가지고 단어 나열하는 정도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부모님이 지금 나이가 사실 좀 있기 때문에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를 얘가 완벽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많고 또 이제 막 단어를 나열을 하니까 좋기는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네. 친구의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내가 얼만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었는가 요거 한번 점검해 봐 주시고요. 예. 이 친구가 가장 할 때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루에 예. 뭐 한두 시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네. 이러면은 사실 언어가 이상하게 연결이 되면서 좋아져요. 아, 그래서 선생님 제가 저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자택근무를 하다가 아들이 자꾸 이게 저 근무하는 방에 들어와서 뭐 바이시클 타, 그다음에 뭐 이렇게 H마트 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저기 회사 일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3개월 유급 휴가를 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6주 지났고 지금 6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풀리 얘한테 컨트리뷰트 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것 때문에 좋아진 건지 좋아졌다는 말은 이제 멈블링을 이제 중얼거리는 걸 이렇게 많이 하는 건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풀어주려고 지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려고 그렇게 예. 저는 하고 있거든요. 예. 아버님이 그렇게 하셔서 좋아진 것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내 아들이 뭘 할 때 가장 좋아하나요? 가장 자전거 타고 나갈 때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은 음악 들을 때 외부 활동과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예. 아빠가 힘들지만 외부에 많이 데리고 나가시고 아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사랑의 표시. 아빠는 누구누구를 사랑해요 하고 꽉 안아주는 거, 웃는 얼굴로. 네. 이렇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해주시고, 밖에 예. 나가서 많이 놀아주시고, 음악도 같이 들어주고, fully 우리 친구랑 같은 시간 보내면서, 그러다가 뭔가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이건 있습니다. 아닌, 예. 예, 그럴 때는 아빠가 스탑하세요. 스탑하고, 머물링 할 때 똑같이 따라해봐요. 네, 그래서 얘가 저기 차에 물병을 놔두면 물을 그냥 얘는 뭘 버리는 걸 좋아해요. 물병이든 뭐 참기름병이든 식용유든 뭐 그래서 저희들은 부엌에 니콜로 된 거는 액체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네. 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차에다가 물을 놔두면 물을 그냥 대시보드에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기계가 있으니까 전자기기인데 그래서 그걸 내가 안 닦고 지한테
타올을 주면서 닦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행동을 이제 하긴 하죠. 그럴 때는 아버님이 아까 말씀드린 아이메시지 하셔야 돼요. 예, 마이클, 네가 이걸 여기다 물을 부었구나. 어머, 아빠 어떡하나 너무 속상해. 부으면은 기계를 고장나서 아빠는 못 쓰게 되는데 어떡하지? 또 돈을 주고 또 사야 되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닦게끔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꼭 아이메시지를 하고 닦게끔 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예, 그 말을 안 들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자폐 아이들도 네, 똑같아요.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누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날 관심하는지 안 하는지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알아요. 다 느끼고. 아, 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다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예, 아빠가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래서 더 이 친구가 좋아하는 거 더 열심히 해봐 주시고 이 친구가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할 때는 스탑해서 약간 경직된 표정으로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경직된 표정으로 똑같이 하는 걸 따라 해보시고 그리고 네. 이 친구가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또 하게 되면 아빠한테 웃으면서 또 똑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네. 그 추가로 좀 들고 싶은 거는 17살이면 보통 아이 같으면 뭐 인수분해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1+1이 2라는 걸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 그 학습적인 능력도 이벤츄얼리 좀 그렇게 하면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아버님 제가 드리고 말씀드린 내가 항상 부모님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거는 항상 네. 그 공부와 커그니티브에 신경 많이 쓰세요. 예. 스페셜 에듀케이션.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사실은 이 친구가 어떻게 사회에 적응하고 잘 살아가는 거가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냐는 거죠. 이 친구의 뭔가 그 셀프 이스템이나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지를 얼만큼 내 자녀가 느끼고 잘 살아갈 수 있는가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네네. 예, 그러면은 사실 17살이고 제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몰라도 제가 네.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너무나 스페셜 에듀케이션에만 집중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걸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거예요. 아, 안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찼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지시적인 교육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 수용장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어.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증가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2, 3세, 3, 4세부터 수용장을 예.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게 심리치료고 수용장을 넓혀야 그때부터 발달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님 지금부터라도 이 네. 친구의 인본적인 거, 이 친구의 인간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이 친구의 복지적인 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예. 플러스 1이 2다 이거보다는 네. 이 친구가 기뻐하고 이 친구가 아주 좋아하는 거 소셜 릴레이션십이라든지 이런 타인과의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시고요. 예. 근데 이거에 신경 써서 릴리즈 해주면은 예. 그다음부터 스페셜적인 펑션은 저절로 좋아져요. 그냥 따라와요. 올라와요. 언어의 아, 예. 기능 올라오고 1+2, 3도 그냥 따라 올라와요. 예. 네, 제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이런 거였어요. 네. 아,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네. 대답 들었고, 감사합니다. 너무. 아유, 네. 네, 부모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혹시 뭐 질문하실 것도 있으신 분은 저에게 그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제가 선생님 연결해서 상담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 저에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다시 주시면은 제가 그 시간하고 해서 다시 예약하셔가서 해서 KCC에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예약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9월 29일 날 또 다음 세미나 및 부모 모임이 있다는 거, 연령별 놀이 및 행동 치료에 관련해서 박난주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세미나와 부모 모임 같이 진행해 주실 겁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유익한 정보 부모님들.